5.16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5.16을 군사 반란이라고 불러요. 어쩌니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요. 반란 아니에요? 그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이제 5.16을 군사 이제 보통 쿠데타라고 하고 교과서에다가 쿠데타도 좀 세다고 해서 정변이라고 하는데 반란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민중 반란, 그건 체제 밖에서 일으킨 반란이고, 쿠데타 뭐냐면 그 체제 내부에 있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 군대나 경찰 기관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뭐 그 반란을 일으킨 거, 그게 쿠데타인 거죠. 그래서 쿠데타가 반란은 한 종류인데 사람들이 쿠데타가 반란이라는 걸 자주 잊어버려서 저 반란 아니냐. 그리고 저게 그러니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저런 짓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저게 군 형법상의 반란죄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혁명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서 이제 이 시기에 박정희가 나왔고, 이게 참 역사적인 사진이죠. 좌종규, 우지철, 왼쪽이 박정규, 오른쪽에 차지철인데 박정희의 경호대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5.16 당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둘 다 육사 출신이 아니에요. 군대로 치면은 육사 출신이 아닌데, 그래서 정규 육사 출신에 대해서 상당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박정규는 박정규대로, 차지철은 차지철대로. 그래서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그렇게 혁명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혁명 공약은 요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이걸 이제 김종필이가 썼는데, 김종필이가 써서 이렇게 박정희한테 이거 혁명 공약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했더니, 박정희가 씩 웃으면서 이거 임자 나 때문에 썼구만,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박정희의 어떤,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좌익 경력,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반공을 이제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쭉 얘기가 나오다가 육항이 원래는 하나예요.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군인 하나였었다가 나중에 이제 민간인 공약으로 이걸 넣습니다. 그러다가 국정교과서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 군인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것도 좀 뭐죠, 복귀한다가 아니라 준비를 갖춘다예요. 그러니까 원대 복귀를 그래도 약속을 해야 군이 나오는 걸 그래도 국민들한테서 일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군사 독재를 겪은 시절이 아니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거를 겪기 전이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일정한 신뢰가 있었어요. 특히 4월 혁명 당시에 군대가 발표를 안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고 설명은 달리 해야 합니다만, 어쨌거나 발표를 안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군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근대화를 추진해 나갈 만한 어떤 실력을 갖춘 유일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후진국들에서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이제 군이 나오는 것을 좀 유명한 표현이죠. 올 것이 왔다. 윤보선 대통령이 쓴 말인데, 사실은 그건 좀 대통령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올 것이 왔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런데 5.16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5.16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인맥이 어디서 형성됐냐면, 한국전쟁 직전에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했던 정보장교들이에요. 박정희, 김종필의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장도영, 거기 박종규, 그리고 이 사람들 쭉 대개 다 뭘 했냐면은 중앙정보부의 핵심 간부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양수만 중앙정보부 안 들어가고 최고위원 쪽으로 빠졌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중앙정보부 만든 초기 멤버들인데, 바로 5.16이라는 건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군사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가 딱 잡고서 그 저 정보 라인, 보안사 라인 저거를 박정희도 장악을 하고서 이제 쿠데타를 못하게 그 하고 조금만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은 사건 조작해서 반혁명 사건으로 잡아들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보 장교들의 군사 반란이라는 점이 박정희 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그 김종필이 이거 하자마자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죠.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그 김종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최고위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장이 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 5.16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아까 이토 히로부미 그 상징했었던 통감부 관저, 이토 히로부미가 머물던 관저죠. 그리고 여기 2층에서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한일 합방 도장 그 찍었고 그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뒤로 돌아가면 거기에 중앙정보부가 들어선 거니까 정말 한 필지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5.16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박정희 정권의 성격을 바라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뭐 이 얘기는 우리 이번에 자세히는 못했습니다만 살짝 뭐 언급은 몇 군데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한국전쟁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거를 4.19가 나고 나니까 유족회를 만들어서 특히 경상도 쪽에 유족회가 셌습니다. 경상북도 유족회가 아주 활발했는데 경상북도 유족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김종필 장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종필의 장인이 박상희가 박정희의 형이 그 대구 10월 항쟁 때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족회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경남부 유족회에서 5명한테 사형 판결을 내리고 확정이 된 건 1명. 다행히 집행은 안 됐습니다. 다행히 집행은 안 됐지만 아니 그 군사 정권이 왜 이렇게 학살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 거창에 저 유족들이 위경비를 세웠는데 이 위경비를 부셔버렸어요. 땅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그 유족들이 만든 봉부는 불도저로 밀고 참 끔찍한 일인데 거기 이제 지금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유해를 수습하니까 다 정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뒤섞여서 누구 유해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 유해를 갖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분을 만들었는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가족들 모아놓고 저 군사정권에서 불도저로 그걸 밀어버리고 그 유해가 나오니까 폭사인으로 파헤쳐갖고 그 유해를 신문풀에다 담아서 n분의 1로 나눠서 준 거예요. 누구 유해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유족들 그렇게 해서 파멸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라고 할까요? 추정인데 그러나 저는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 박정희 정권이 저렇게 민감하게 그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게 그 반응을 했을까? 그 비밀이 여기 숨어 있지 않나 싶어요. 한국전쟁 직전, 한국전쟁 직전이라기보다 발발 때도 마찬가지였죠. 발발 때도 발발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이었는데 우리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후방 지역 학살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초반전의 학살, 보도연맹 학살하고 재소자 학살, 형무소에 있었던 그 좌익수들을 학살한 거, 그거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국가체제가 작동을 한 겁니다. 형무소, 그러니까 보도연맹이면은 누굴 통해, 검찰이 관리했었고, 일단, 검찰이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일선 조직은 경찰이 관리해요. 보도연맹을 소집하려면 검찰, 경찰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를 살리려면 법무부를 움직여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학살을 대개 누가 시행을 했냐면은 그 CIC가 특무대, 그러니까 나중에 특무대 보안사가 되는 거죠. 그 CIC가 했기 때문에 CIC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헌병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명령은
분명히 이승만한테서 내렸습니다. 문서가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하는데 묻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유대인 학살 누가 했습니까? 히틀러가 했죠. 그런데 히틀러가 명령되지 그 문서가 발견됐나요?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히틀러가 한 거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저건 뭐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그 이승만이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뭐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핵전쟁 일으키는 그 이제 그 단추를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을 이제 들고 다니고 그거는 대통령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를 때 대통령한테 지금 누르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 지금 타이밍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시달을 해야 합니다. 비상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는 거예요. 계획은.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그 건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 상황에서 이 보도연맹 학살한다 그런 계획은 그 일본 놈들이 세워놓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뭐 내용을 좀 바꿨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실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이승만에게 이것을 건의한 기구가 어딜까요? 그는 그 당시에 직제를 아무리 따져봐도 육군본부 정보국이에요. 그 육군본부 정보국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 정보국장이 뭐 장도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최고회의에 이 사람들이 그 5.16 후에 최고 수뇌부가 되니까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보완을 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용공분자라고 해서 한 2,000명을 잡아 들였습니다. 혁신계 인사들 다 잠적하고 이제 이렇게 그 잡아다가 유치장에 가둘 수가 없으니까 이 극장 같은 데다가 가뒀는데 보면은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들이 무슨 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한국 전쟁 때 부역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부역죄라는 게 뭐냐면 인민군이 와서 저 뭐 총 들고 와서 소년병에 와서 뭐 쌀이시오 뭐 밥이시오 하면은 뭐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줬던 사람들이 다 징역 5년 10년 그 징역받아서 다 그 용공분자 그렇게 됐다가 5.16 나니까 태거지로 잡혀온 거죠. 그 5.16 때 그 민족일보 사장이었던 조용수가 사형을 당했고 민족일보 재판하는 사진입니다. 이 재판의 배석 판사가 이해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그 논란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조용수가 교수형이 집행되기 직전 사진입니다. 이건 법정에서의 사진이고. 또 최백근이라는 분이 또 사형을 당했고 여긴 저 최근우 선생, 여운형 선생을 이어서 그 여운형의 최측근으로 활동했었던 분인데 이때 5.16 때 잡혀 들어와서 그냥 옥중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대로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님 인터뷰할 때 그 이제 선생님이 이 시기를 다 겪으셨으니까 그때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박정희는 5.16은 4.19의 계승이다. 4월 혁명의 계승이다. 그렇게 표방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반응이 어떠냐 했더니 그렇게 본 사람도 있었지만 당신은 생각이 달랐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 내에서도 박정희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평가가 달랐는데 당신은 좀 부정적인 편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4.19가 터졌을 때 그 느낌이 총알이 이마를 뚫고 지나갔다. 4.19의 충격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5.16이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총알은 이마를 뚫고 지나간 게 아니라 모자만 뚫고 갔구나. 그 하는 걸 느꼈고 그럼 박정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했더니 권총찬 이승만이 돌아왔다. 아주 그 함축적인 표현인데 이승만이 권총차고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활동하다가 뭐 20년 감옥살이를 하신 거고.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